안녕하세요. 김영권 무릎연구소의 김영권 원장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릎을 다치고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상에서는 이상이 없다, 크게 다친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있다가 몇 개월 뒤에 무릎이 계속 아파가지고 큰 병원을 갔더니 무릎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경우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꽤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칠 때 소리도 안 났고 크게 붓지도 않았는데 혹시 이전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건가요? 이 질문 오늘 제가 자세히 답해 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소리가 크게 나지 않고 많이 붓지 않아도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매한 손상을 병원에서 놓치지 않고 어떻게 자세히 잡아내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대 손상을 받고 수술하신 분들이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이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면은 예전의 운동 능력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건가요? 이 답도 뒤에서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설명드릴 건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언제 복귀가 가능하냐 보다는 어떤 준비 상태를 갖춰야지 복귀할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마침 최근에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응축시켜서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UFC의 최고의 스타 코너 맥그리거가 킥을 날린 후에 오른발로 착지하는 과정에서 무릎이 뒤틀리면서 69초 만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UFC 대표 데이나 화이트 대표는 아마 전방 십자인대 파열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드린 궁금한 점들을 하나둘씩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맥그리거는 킥을 던진 직후 오른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무릎이 무너졌습니다. 이 전방 십자인대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를 X자 모양으로 교차하는 인대 중에 하나인데요. 십자인대는 정강이뼈가 앞으로 쑥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또 무릎이 회전해서 뒤틀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의 70%는 남이 쳐서 생기는 손상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부상입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Non-Contact Injury라고 하는데요. 이 코너 맥그리거의 케이스도 정확히 이 유형입니다. 진료실에 오신 환자분들이 이거 다칠 때 소리도 안 났는데 정말 파열된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소리가 나는 것보다는 어떤 자세로 착지를 했느냐, 어떤 자세로 다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무릎 전문가인 코가 선생님이 여자 핸드볼 선수 그리고 농구 선수들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 순간을 3차원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때 선수들의 착지할 때 무릎 각도는 완전히 펴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구부러진 것도 아닌 한 20도 정도의 애매한 각도에서 착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0.04초라는 정말 짧은 시간에 무릎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리는 외반력이 급격하게 커졌고 무릎이 내회전하는 힘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런 자세, 이런 시점이 지면 반발력이 최고조가 되는 시점이며 부상이 발생하는 정확한 지점과 일치합니다. 이걸 순서대로 설명드리면요. 첫째, 이 무릎 바깥에서 안쪽으로 가해지는 외반력이 가해지면 내측에 있는 측부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둘째, 이 착지할 때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강력하게 수축하면서 이 정강이를 앞으로 미는 힘이 추가가 됩니다. 셋째, 이 두 힘이 겹쳐지면서 정강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그때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동작이 점프했다가 몸싸움을 한 뒤에 한 다리로 착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이 점프한 뒤에 경합을 하고 한 다리로 착지하는 경우에 전방 십자인대 부상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맥그리거도 킥을 던진 후에 아주 애매한 각도로 땅에 착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동작에서 전방 십자인대 부상이 재현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부상은 전방 십자인대만 다치는 것이 아니고 내측 축부인대 그리고 반월판 연골까지 같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끔찍하다 이렇게 해서 Unhappy Tria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할 때 전방 십자인대뿐만 아니라 연골판 손상까지 같이 보면서 연골판 수술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자, 그럼 오프닝에서 첫 번째로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병원 갔을 때 엑스레이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무릎이 계속 아플까요? 붓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났는데 정말 인대가 파열될 수 있는 건가요? 답은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초기 진단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말 그대로 인대지 뼈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엑스레이상에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음에 환자를 볼 때 눈여겨봐야 되는 신체 신호가 있는데요. 다친 직후에 무릎에 물이 아닌 피가 차는
혈관절증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무릎에 피가 차서 그런 환자들을 직접 열어서 확인해 본 연구를 보면 그중 72%가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었고 44%가 완전 파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리가 났든 안 났든 붓기가 있든 말든 이 무릎에 피가 차 있는 증상이 있다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라크만 테스트라고 하는 무릎을 흔들어 보는 신체 진찰을 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알아낼 수가 있고, 최종 확진은 이제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대 손상, 연골판의 손상, 관절 연골의 손상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맥그리거 케이스처럼 뭐 큰 소리가 나지 않고 무릎이 갑자기 붓지 않더라도 하루 이틀 지났을 때 무릎이 뻐근하게 부어오르거나 꿀렁꿀렁한 게 있다, 그랬을 때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의 좀 재밌는 부분은요, 같은 레벨의 스포츠 운동을 한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파열 위험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남성보다 골반이 넓기 때문에 다리가 조금 더 X자 다리, 안짱다리 모양으로 되는데요. 그런 선천적인 구조가 이 외반력을 더 잘 받게 만들어서 남자보다 거의 10배가량 같은 활동을 할 때 파열 위험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맥그리거는 여자가 아니라 이 상남자고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요인이 약간 맥그리거의 부상을 조금 더 심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맥그리거의 스테로이드 사용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맥그리거는 5년 전에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하고 그 이후에 회복을 하면서 몸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아마 부상 회복이라는 명목하에 이 성장 호르몬과 스테로이드를 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한 스테로이드, 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는 것을 쓰게 되면은 소위 이 힘줄이 뻥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뚝 끊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보디빌더들 대상으로 2년 이상 근육 강화형 스테로이드를 쓴 군과 쓰지 않은 군들을 비교했을 때 스테로이드 사용군은 22%가 힘줄의 파열을 경험했지만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은 군은 6%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리뷰 논문도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사용이 콜라겐 대사와 결합 조직의 리모델링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소위 이런 현상을 보고 스포츠 업계에서는 힘줄이 뻥난다, 인대가 뻑 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쓰는 치료용의 스테로이드와는 전혀 다른 스테로이드입니다. 이름은 같은 스테로이드지만 용량, 목적, 작용 방식이 아예 완전히 다른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스테로이드라는 이름 하나에 막연한 공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실제로 정형외과에서는 이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또 이 전방 십자인대 수술 받은 분들이 정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수술은 잘 됐는데 왜 수술한 다리가 유독 이렇게 허벅지가 가늘어집니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나면 우리 뇌는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하나 보입니다. 아까 기존에도 설명드렸듯이 대퇴사두근이라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정강이뼈가 앞으로 밀리게 되는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 이 정강이뼈가 앞으로 밀리는 것을 막아주는 인대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생긴 환자의 뇌에서는 이 무릎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정강이뼈를 앞쪽으로 밀려는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을 억제하고 정강이뼈를 뒤로 당기는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신호를 막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생기면 그쪽 허벅지, 대퇴사두근의 근육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걸 관절성 근억제, AMI라고 부릅니다. 이게 단순히 안 써서 생기는 근육 감소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뇌가 의도적으로 대퇴사두근의 활성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친 쪽의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다치지 않은 쪽보다 유난히 빨리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 재활에서는 초기에 이 대퇴사두근의 활성화를 계속 해주려는 재활 운동을 해야 되며,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후 6개월째 다치지 않은 허벅지 볼륨의 80%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재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방 십자인대 수술 받은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 후에 재활을 받는데 무릎이 쫙 안 펴져가지고 좀 걱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재활의 문제보다는 수술 시기와 관련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진단되면 최대한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친 직후에는 무릎 안에 피가 고이고 염증 반응이 생기고 통증이 심하고 무릎이 뻣뻣해서 다리가 잘 안 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무릎 안에 흉터 조직이 과도하게 형성되면서 수술 후에도 무릎이 뻣뻣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부상 1주 이내에 급하게 수술을 진행했던 그룹과 수상 3주 이후에 천천히 무릎이 완전히 펴지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그룹을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요. 급하게 수술했던 그룹에서 무릎이 더 뻣뻣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 시기가 중요하진 않지만 수술 전에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면 수술 후에도 이 무릎이 뻣뻣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잡지는 않습니다. 먼저 무릎에 고인 피를 좀 뽑아주고 통증과 염증을 조절해서 무릎이 완전히 펴지는 것을 확인한 후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수술 기법과 재활 프로토콜이 굉장히 발달해서 조기 수술을 해도 괜찮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며칠을 기다리느냐가 아니라 무릎이 완전히 펴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게 된다면 이 안전벨트 수술을 꼭 같이 해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받으면 인대가 바로 튼튼해진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식된 인대가 내 몸에 원래 인대처럼 자연스럽게 생착을 하려면 짧게는 9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립니다. 이 9개월에서 2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이때 또 대퇴사두근이 약해진 이 시기까지 겹치게 된다면 무릎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이 시기에는 무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식해 놓은 인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재파열될 수도 있고요. 봉합했던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정성이 계속 지속되면은 결국 관절 연골이 이런 충격들을 받아내면서 조기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단독으로 시행하였을 때 재파열률은 12%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안전벨트 수술을 추가한다면 재파열률이 1에서 4%대까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할 때 환자들께 꼭 안전벨트 수술을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왜 안전벨트라고 부르냐 하면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주로 나의 충격을 받아주는 건 에어백이지만 이 에어백이 터지기 전까지 내 몸의 충격을 줄여주는 것은 안전벨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건된 전방 십자인대, 즉 에어백이 자리 잡기 전까지 무릎 바깥쪽에 추가 지지 구조를 만들어 주어서 외부의 충격이나 회전 불안정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완충 작용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 안전벨트를 이렇게 함께 채워주면 재파열률도 낮아지고 연골판 봉합술의 성공률도 올라가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정성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또 다른 질문, 수술 후에 예전 운동 능력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수술 후에 9개월이면 복귀한다 식으로 약간 시간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나온 대규모 연구를 보면 이 통념이 흔들립니다. 이 남자 선수 530명을 2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재활을 끝까지 완료하고 근력, 점프 능력 등의 객관적 기준을 만족한 환자들은 그렇지 못한 환자들보다 스포츠에 복귀할 확률이 6배나 높았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프로 선수들은 평균 10개월, 그리고 일반 동호회 회원들은 12개월 정도의 훈련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시간보다는 환자들이 수술 후에 어떤 능력까지 회복하느냐를 재활의 척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소 9개월은 지나야지 인대가 완전히 생착이 되므로 9개월 전까지는 스포츠 활동 복귀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또 다른 의견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제 스포츠 활동의 복귀에는 인대의 생착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래서 이 인대의 생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항상 안전벨트 수술을 같이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무릎이 애매하게 굽은 상태에서 외반력을 받으면서 생기는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며 진단에서는 무릎에 피가 차 있는지 여부, 신체 진찰, 그리고 MRI가 핵심이며 수술 시기는 무릎이 완전히 펴지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건수를 하면서 인대를 잇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퇴사두근 근력의 회복, 안전벨트 수술이라고 불리는 보강수술,
그리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복귀 전략까지 함께 챙겨야 조기 관절염을 막고 예전 운동 능력에 가까이 복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뤄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전방 십자인대에 궁금했던 점에 조금이나마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부상에 의심되거나 재활 중에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 필요하시면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진찰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